성공적인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중개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중개가 원활해지고 또 성공적인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2가지 중개 성공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이 12가지 중개 체크리스트 안에 사실 중개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1번, 2번, 3번입니다. 우선 1번은 뭐냐면 고객의 요구 조건과 욕구를 파악해내는 게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중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있겠죠. 그게 매매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라고 하고 또 상가중개에 있어서는 점포를 판다. 그러면 양도인 아니면 내가 공실점포를 임차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건물주, 즉 임대인 이런 분들이 이제 한 축을 이루는 고객이 될 거고 반대로는 매도인이 있으면 매수인이 있을 거고 양도인이 있으면 양수인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있으면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객 각각의 고객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고객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하겠죠. 그래서 전화 상담이 됐든 만남이 됐든 그래서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충분하게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원하는 게 어떤 동기에 의해서 요구 조건이 나오게 됐는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고객들의 이야기를 듣는 습관 그래서 그런 어떤 요구 조건과 욕구를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개인이 자연스럽게 질문을 통해서 그런 요구 조건들을 파악해내는 게 하나의 중개의 기술이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물을 파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가격이 있겠죠. 그럼 얼마에 내에 팔려고 하는지, 얼마를 받고자 하는지, 또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은 되는지, 그 다음에 왜 팔려고 하는지, 팔고 나서 어떻게 또 이 자금을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욕구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양도인 입장에서는 점포를 판다. 그러면 왜 파는지,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장사가 잘 안 돼서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장사가 잘 되지만 좀 더 큰 점포로 확장을 해서 가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인이 팔려고 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양도인의 그런 또 요구 조건,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권리금을 받고자 할 때 이 권리금에 포함되는 범위가 또 다를 수 있을 거고 또 임대인 측 입장에서 보면 어떤 업종을 받고자 하는지 그 다음에 임대 조건, 보증금과 월차임은 또 어떻게 되고 관리비는 어떻게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매물을 접수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매물마다 또 고객마다 다른 요구 조건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게 우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반대 입장에서 이제 매수인, 양수인, 임차인을 만났을 때는 그분들이 원하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건물을 매입을 하고자 하면 어느 위치에서 어떤 목적으로 내가 수익을 원하는지 시세차익을 원하는지 직영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지 뭐 등등의 요구 조건이 있을 거고 양수인 입장에서는 창업의 경험에 따라서 내가 어떤 업종을 할 것인지 어느 위치에 입지해서 할 것인지 또 보증금과 월차임과 또 권리금을 내가 금전적인 부분으로 내가 투자할 만한 여력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내가 공실을 원하는지 또 임차인 입장에서도 어떤 점포를 내가 원하는지 뭐 층수가 있을 거고 또 주차 시설이 있을 거고 또 점포의 현황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개인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개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물건에 따라서, 즉 고객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요구 조건을 파악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완전히 머릿속에 숙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물건 노트를 준비해서 내가 언제든지 고객을 만났을 때 그런 요구 조건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기입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구 조건과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두 번째 결정권자인지 여부이겠죠. 상담을 열심히 했는데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하면 전혀 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자인지, 또 내가 지금 상담을 했을 때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지, 자금을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결정권자와 함께 파악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세 번째, 숨은 이해관계인. 내가 결정권자이긴 하지만 내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기본적으로 파악이 된 상태에서 이제 네 번째로 가야 됩니다. 요구 조건이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요구 조건은 다르지만 요구 조건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게 1번. 예를 들면 나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가격이 1번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뭐 입지라든가 아니면 월차임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월차임도 우선순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구 조건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나열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양도인과 양수인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중개인 입장에서 이거를 조정을 해낼 때 우선순위를 잘 파악을 해서 힘의 논리가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떤 고객에게 먼저 이 요구 조건을 좀 맞춰줄 것인가 라는 기준점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나열해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섯 번째, 중개인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내가 접근에 들어갈 것인가, 또 어떤 고객에게 어떤 요구 조건을 가지고 먼저 접근해 갈 것인가 라는 기준 제시점이 파악이 됩니다.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을 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1번부터 5번까지는 고객마다 다른 요구 조건을 우선순위로 나열해 가지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제한을 해 갈 것인가, 가격이나 요구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여섯 번째, 창조적인 대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제안을 하게 되면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해서 고객에게 어떤 차이점을 축소해서 맞춰 나갈 것인가 라는 창조적 대안을 생각해 보는 건데, 이 창조적 대안은 중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경험이 좀 있는 중개인한테 물어보고 해서 힘을 합해서 뭔가 좋은 어떤 창조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이 창조적 대안을 한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7번, 8번, 9번이 있습니다. 뭐냐면 7번은 배트나, 8번은 타이밍, 9번은 감정입니다. 배트나라는 것은 고객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물건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가격 조정을 좀 안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다른 고객이 또 자기 매물을 보고 있는 고객이 있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배트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 이 매물과 뭔가를 협상을 통해서 계약으로 연결을 해내려고 중개인이 노력하고 있는데,
물건을 사려고 하는 매수자가 또 다른 매물을 보고 있는 거죠. 이거를 모르는 거죠. 중개인은. 이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매수자는 다른 매물로 가서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거를 매수자는 베트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베트나를 가지고 있는 고객은 협상을 하기가 좀 어려워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놓여 있는 환경, 주변에 어떤 그 변화되는 환경들을 잘 체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창조적 대안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또 여덟 번째 타이밍이라는 것은, 중개라는 것은 계약 체결할 때도 타이밍이 있지만 조건을 어느 시점에서 내가 제안을 할 것인가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매수인이 어떤 요구 조건이 들어왔을 때 이 답을 언제 줄 것인가. 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수인의 답을 어느 타이밍에 전달을 해주는 게 좋을 것인가. 그리고 그 타이밍은 계약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는 타이밍을 잘 맞추나에 따라서 계약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보류가 됨으로 해서 중개가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까지 고객들은 불안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내가 결정을 잘했는가에 따른 의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려고 그러면 결정이 되는 순간에 바로 계약으로 체결해야 됩니다. 이게 클로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고객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불안한 이런 감정처럼 고객들이 갖고 있는 감정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조건을 협상에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의 감정 상태를 항상 잘 체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7번, 8번, 9번을 잘 고려해서 6번의 창조적인 대안을 한번 준비해 보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협상을 통해서, 중개를 통해서 최종적인 합의 내용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합의 내용이 도출되면 이거는 바로 계약으로 체결되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체크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 체크를 해보고, 또 사전에 체크했던 우선순위라든가 요구 조건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의가 될 때 함께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11번 보수료입니다. 중개보수료는 최종적 합의를 끝내고 중개보수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 시점에서 중개보수료를 고객 각각에게 고지를 하고, 또 중개보수료도 때에 따라서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끝으로 12번째 신뢰도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중개는 고객과 나와의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원활하고 쉽게 중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계약을 했던 고객들은 훨씬 더 쉽게 계약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객들은 처음에 만났을 때 신뢰도가 거의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입장이 다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어떤 내용들을 말을 하거나 노출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간의 감정 상태라든가 놓여 있는 환경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관계 속에서는 중개인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원활해지는 중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또 신뢰도가 좀 부족한 거에 따라서 내가 중개인이 어떤 입장으로 내가 신뢰도를 높일 것인가 라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라는 거고, 계약이 끝났을 때도 신뢰도가 낮다 그러면 계약이 이후에도, 체결 이후에도 그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방문을 한다거나 감사의 표현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신뢰도를 높여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개는 한번 계약했다 끝난 게 아니고 다시 고객이 나에게 문의가 들어와서 또 재계약이 또 되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번부터 12가지 중개 성공 체크리스트를 간략하게만 살펴봤는데,
이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구 조건부터 순서대로 잘 파악을 해보는 그런 습관을 내가 몸에 배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중계를 해 나가면 훨씬 더 안전하고도 성공적인 중계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계를 무작정 열심히 한다, 이게 아니고 중계 과정 단계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인트 12가지를 지금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평상시 중계를 하면서 내가 잘 빠뜨리는 부분,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때 파악을 했다가 계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계를 하면서 경험이 늘어날수록 내가 더욱더 성숙된 성공적인 중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